네,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최근에 배우 송하윤 씨가 학폭 논란에 휩싸여서 좀 뜨거운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소속사 간의 진실 공방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하윤 씨의 경우에는 JTBC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던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폭으로 최종 결정해낸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소속사랑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말이 다른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피해자가 자기가 송하윤 씨한테 90분 이상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제보해서 시작이 됐고요. 송하윤 씨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양쪽에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송하윤 씨가 이거와 별개로 다른 사건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건 확인된 겁니까? 네, 그건 소속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8호 처분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네네. 그게 뭐예요, 8호 처분이?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학폭이라고 하면요,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제일 가벼운 처분이 1호고요. 조금 제일 무거운 처분이 이제 9호 처분 퇴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하윤 씨가 받은 8호 처분 이제 강제 전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좀 무거운 처분이죠. 상당히 좀 센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제일 센 처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근데 8호 처분은 거의 8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폭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등식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예. 다만 이제 송하윤 씨 주장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진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행이라고 하면 내가 안 때렸더라도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잖아요. 공범으로. 그렇기 때문에 8호 처분이 나왔다는 건 어쨌든 학교 폭력이 굉장히 깊게 연루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학폭 가해자니 아니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어떤 송하윤 씨 말고 또 다른 연예인 문제도 또 불거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결론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고 네. 지금부터는 좀 각을 약간 돌리고 싶은데 네네. 최근에 불거진 이 건 말고도 그 이전에도 모르겠어 스포츠 선수를 그러니까 상대로 한 어떤 폭로도 있었고, 네, 그렇죠. 연예인을 상대로 한 폭로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는 네네. 이 심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겠죠? 네, 결국은 트라우마의 문제죠. 작년인가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인 피해자가 자기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한 기상캐스터로 TV에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복수를 결심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났던 중고등학교 당시에는 가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우연히 가해자를 다시 마주한다거나 가해자가 유명인이 돼서 TV에 나온다거나 했을 때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갖고 있는 공통점은 끊임없이 대중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대것 때문에 이제 결국 견디다 못해서 폭로하는 경우.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변호사님이 수임한 사건 중에도 학폭 사건이 좀 있었어요? 예, 요새는 갈수록 좀 학교 폭력 사건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트라우마랑 관련돼서 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피해 학생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잘 있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TV를 켰는데 자기를 때렸던 가해 학생이 자기의 아버지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TV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막 되게 모범생인 것처럼 되게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모습을 보니까 이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공론화를 시켰더니 이제 당시의 합의에 위배했다. 명예훼손이다. 비밀유지 위반이다. 이래서 오히려 그 정치인 아들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이 됐던 사건을 제가 담당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학폭은 있었고 네. 학폭 직후에 그러면 합의까지는 봤었다. 네. 합의가 어떤 것이었는데? 이제 보통 합의라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렇죠. 또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그렇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네. 저희는 합의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사과받고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합의는 엄연한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순간부터 그 합의서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 중에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구조로 보통 들어갑니까? 그렇죠. 상투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형사상으로 뭔가 소송거나 이런 거 말고도 이래서 뭐 인터넷 폭로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못하게.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적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네. 근데 합의가 일어난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선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인터넷에 밝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합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그럼 그렇게 그 순간 뒤바뀌어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져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학교 폭력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합의서를 쓰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야, 그럼 이건 되게 복잡하고 난감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사법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고 해서 그 순간에 어떤 그 학폭의 어떤 끔찍한 경험이 뇌리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그 남아 있다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자극을 하면 못 견디고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 폭력의 수위가 좀 높아서 피해자의 학부모나 피해자 본인이 이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앙금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비밀 유지 조항 정도는 삭제하는 걸 가해자 측에 요청해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그 정도 제한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관통하던 피해자의 트라우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심리 지원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폭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이제 심리 치유라든지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를 결국은 귀착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변호사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사실상 법에서는 전문 상담위원이나 상담 선생님을 배정하도록 되어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공무원이고 뭐 간호 선생님이 이런 걸 대신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해보니까 좀 진짜 피해가 크신 분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가요.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사설 전문 기관에 가는데 거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이 사설 기관에서 상담을 한 번 받는데 비용이 적게는 2-30만 원에서 한 번에? 네, 많게는 7-80만 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청소년 전문 상담 치료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막 4시간, 5시간씩 막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도 발생을 하죠. 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가해자들이 막 부잣집 아들이고 피해자들이 막 좀 가난한 집 아들이고 이런 클리셰들이 있는데 실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년보호 사건 때문에 가정법원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보통 가해 학생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곳이죠. 근데 보면 피부 색깔이 어두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출신들 이제 가해 학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좀 어떤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냐면 가정 환경이 좀 어렵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금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구상해서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깁니다. 피부색까지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그 구도는 아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빈 구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사실 입법이나 뭐 제도적인 장치로 좀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피해 학생이 그런 사설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좀 확 넓혀준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일단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정부가 가해 학생한테 추후에 구상을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가장 급한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네. 분리 조치만 하면 일단 뭐 어느 정도 된 것처럼 지금 간주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인식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학폭이 발생을 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것.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분리 조치 자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예. 뭐 예전처럼 한 반에 학생이 뭐 50명, 60명이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반 안에서 학생을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는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쉬는 시간까지 뭐 따라다니면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는 현행 그 학교 제도에서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강제 8호 처분이 이제 강제 전학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까? 피해 학생이 그냥 알아서 그냥 전학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해 학생들이 전학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제 전학이 아니고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생각보다 피해 학생들이 학폭위가 열리고 이러면 학교가 좀 시끄러워지죠. 예. 그럼 이제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소극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래저래 피해자만 더 힘든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퇴를 한다거나 전학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도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타나는 학폭의 유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메신저 뭐 대화방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언어 폭력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 일단 발생을 하면 그 학교 폭력법 안에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가해자가 전학을 간 다음에 다시 그 학생을 괴롭힌다. 이러면 이건 단순히 학폭위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형사 고발이나 고소가 돼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은 이제 뭐 수임한 경험이라든지 또 이제 법률가로서 약간 이제 조언을 주셨던 게 합의가 합의서 작성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족쇄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유의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학폭 가해 학생 측이 합의서 위반이라는 걸 이유로 만약에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사례가 좀 있어요? 예, 제가 한 사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에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폭 사건이 생겼을 때 합의를 한다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꼭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피해가 커지면 거기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금전이 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합의서 작성이 이제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가해자건 피해자건 합의서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합의서에 써져 있는 문헌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공간이든 언론사를 통해서든 학폭 전력을 만약에 폭로를 하면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그냥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문헌이 그렇게 써 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이 우선이거든요. 예.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꼭 뭐 가까운 변호사나 좀 법률 전문가한테 한 번 정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꼭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영역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에 어떤 미치는 이제 타격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에서 물론 그중에는 허위 폭로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빼고 진실을 폭로했던 경우를 놓고 본다면 그게 쉬이 어떤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어떤 상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어찌 본다면 평생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피해자들의 이런 어떤 그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제 피해 학생에 맞춰가지고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가 요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어요. 사실은 학폭 논란이 있을 때마다 조치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뭐 그래서 학생부 기재에 몇 년 동안 보관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뭐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찌 본다면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그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 당국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은 말씀하셨던 그중에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가정 형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해 가지고 변호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일반하신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가해자의 가정 형편이나 인종이나 이런 얘기들은 예시를 들은 거고요. 뭐 전혀 이게 일반화하거나 뭐 통계가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